김용민 브리핑 일부 뉴스 매거진. 2016년 4월 15일 금요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이후 비상대책위원회를 해체하고 대선을 앞둔 당의 전열을 정비하면서 리더십을 새로 세우기 위해 당 대표 등 새 지도부 선출 작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전당대회를 열 것이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감은 누구라고 보십니까? 이렇게 말이죠. 김용민 트위터에서 내건 보기는 현 비상대책위원회 수장인 김종인 대표, 비상대책위원으로서 사선이 된 박영선 의원, 여당 대선 주자를 무릎 꿇린 종로의 육선 정세균 의원, 그리고 더 컷 유세단을 이끌면서 더민주 총선 승리를 견인한 정청래 의원입니다. 자, 4위는 1%의 박영선 의원, 3위는 4%의 김종인 대표, 2위는 36%의 정세균 의원, 1위는 59%의 정청래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6시 10분까지 5,661분이 참여한 설문이었습니다. 자, 앞으로 후보군이 추려지면은 다시 설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김용민 브리핑 설문이 지나치게 인터넷 민심, 즉 내심에 기운 것 아니냐라고 말이죠. 자, 그런데 이번 총선 여론조사 내심을 지나치게 외면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해서 건건이 예측이 빗나간 것은 아닐까요?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로 이어가 봅니다. 청와대에는 불안한 정적이 흘렀다, 이렇게 시작하는 신문기사가 있습니다. 20대 총선에서 집권 여당이 참패한 다음 날에도 청와대는 침묵했습니다. 청와대의 오만함이 심판받은 것이다, 이런 평가가 잇따랐지만 청와대는 무건으로 대응했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선거 참패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지고 오늘부터 당대표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새누리당은 어젯밤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현 지도부 체제를 해체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기로 합의했습니다. 최고위는 원유철 원내대표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합의 추대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유승민 의원 등 탈당자들의 복당도 허용한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선거 승리의 주역 가운데 한 명인 문재인 전 대표는 홍은동 자택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몸을 크게 숙였습니다. 특히 더민주의 호남 패배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들어보시죠. 호남 민심이 저를 버린 것인지는 더 이렇게 겸하게 노력하면서 기다리겠습니다. 대구 수성갑에서 크게 이겨 새누리당 30년 아성에 더불어민주당 깃발을 꽂은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당선자는 내년 대선에 앞서서 야권을 재구성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20대 국회의원 총선거 당선인 3명 가운데 1명이 선거 사범으로 분류돼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무더기 당선 무효 사태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야당의 경우 수원무 김진표 당선자가 수사 대상 1호입니다. 어제 방송인 유재석 씨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생활하는 경기도 광주시 나눔의 집에 5천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광래 중고차 대표 조광래입니다. 햇살이 따스스스 내리쬐고 봄바람이 살랑살랑 코끝을 간지럽히는 게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계절입니다. 조광래 중고차에서 좋은 중고차 거래하시고 어디론가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조광래 중고차의 대표 전화번호는 1800
1800-9538 한 번 더 1800-9538 이상 남길 만큼은 남기고 파는 조광래 중고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처럼 사는 게 싫습니까? 전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와우 전복을 드십시오. 와우! 전복을 먹으면 입맛 잃고 무기력했던 삶이 전복되고 시름시름하던 몸 상태가 전복됩니다. 답답하십니까? 전복하세요. 100% 완도에서 잡은 전복 중에 전복. 와우 전복. 한 번 맛보면 또 찾게 되는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 와우 전복을 입력하세요. 전화번호는 010-2443-0818. 김치가 다 같은 것 같죠? 아니요, 이담채는 진짜 다르죠. 겨울 전라도, 여름 강원도, 봄 가을 충청도 최고의 배추만 골라와야지요. 소금 영광에서 직송된 최고의 국산 천점이 기본 아닌가요? 아, 고춧가루와 파, 마늘 괴산 영천에서 건강한 놈들만 가져와야 해요. 우와, 재료가 반이라고 하던데 역시 이담채네요. 그런데 어떻게 담가야 이담채 김치 맛이 나요? 아유, 이거 비밀인데 다시마에 표고버섯, 양파, 멸치를 넣고 우려낸 육수에다가 온갖 재료를 잘 버무리고 2달 동안 저온 숙성한 양념을 써야 해요. 근데 흉내내봐야 소용없어. 30년 연구한 레시피에 30년 김치만 만든 손맛을 따라갈 수 있겠슈? 이담채 김치. 안내와 주문은 검색창에 이담채를 입력하세요. 전화는 1544-4586 1544-4586. 조선에 딸로서 잘하는 쟤밖에 없는데. 남북 통일 만세! 새날이 올 때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김무성 나와! 이나 민주주의를 안 할 새끼야! 뉴스는 현장이다로 이어갑니다. 험지인 경남 창원 성산에 출마한 정의당 노회찬 당선인은 창원 성산구 주민과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끝까지 경쟁한 새누리당 강기윤 후보와 국민의당 이재환 후보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당선 인사를 했습니다. 노회찬 당선인은 야권의 승리로 끝난 이번 선거의 최대 공로자로 2명을 꼽았는데요. 그중 한 명이 홍준표 경남지사였습니다. 너무 오만해진 권력에 뭔가 경고 신호를 보내야겠다는 유권자들의 마음이 널리 퍼져서 야권이 승리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한 명은 누구냐? 박근혜 대통령이었습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 일부분 들어보시죠. 이번 총선의 전체적인 구도를 한번 보죠. 여소야대가 됐습니다. 새누리는 예상 밖의 참패, 이성적 표는 노회찬 의원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네, 저는 이번 선거 최대의 패배자는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고요. 왜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이번 선거는 이제 집권 여당에 대한 심판인데, 예. 여당만 심판한 것이 아니라 집권 세력을 박근혜 대통령으로 위시되는 집권 세력을 그냥 이제 부하내동하듯이 따라간 여당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라 생각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선거의 결과를 보고서 예. 패배를 시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국정 운영 철학을 좀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예, 예. 1년 반 이상 남은 이제 국정 운영 기간 동안에 예. 이번 총선 이전과 마찬가지로 독선적인 어떤 국민들의 뜻을 무시하는 독선적인 그런 이 국정을 운영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국정 운영이 독선적이었다. 특히 어떤 부분, 결정적으로 국민 심기를 건드린 건 어떤 부분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두 가지라고 보는데요. 예. 민생 회복에 실패했다. 아하. 사실 이번 총선의 핵심 의제를 많은 국민들이 경제민주화로 삼은 데서 드러나듯이 예. 민생 회복을 갈망했지만 쉬운 해고라거나 노동법 개혁이라거나 이런 등 해서 예. 기업 위주의
그런 이제 이 정책이 상당한 좀 상실감을 많은 사람들이 느끼겠고요. 두 번째는 공천 파동에서 보여준 그런 이제 독선적인 누가 보더라도 청와대의 어떤 주도하에 일어난 일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독선이 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리게 만들었다고 봅니다. 레임덕은 계속될 거라고 보십니까? 가속될 거라고 보십니까? 오히려 이번 선거 때문에 레임덕이 가속될 거로 보고 레임덕을 다초한 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더불어민주당 총선 승리의 제1주역은 김종인 대표일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류 언론은 김종인 대표의 다음 행보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종인 대표는 당권에 의지가 없다는 입장이었는데요. 스스로의 목표를 집권정당 창출로 잡고 있는 이상 향후 당권 경쟁에서 일정한 역할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전에 킹메이커는 안 하겠다 이런 발언도 했는데요. 스스로 대권 도전에 나서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어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김종인 대표는 당권 또 대권 도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모호한 답변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선거를 성공적으로 치르셨으니까 이게 전당대회도 나서달라 이런 요청이 자연스럽게 따라 나올 것 같은데 특별히 거부하시는 건 아니죠? 뭐 전당대회는 앞으로 이제 뭐 개원을 하고 난 다음에 뭐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 지도 체제로 누가 맡아갈 것이냐는 논의가 많이 되겠죠. 예. 그때 가서 볼 사항이지 제가 뭐 미리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미리 이러쿵저러쿵 말씀하실 상황이 아니란 건 압니다만 특별히 거부할 이유는 없으신 것 요거는 확인해 주실 수 있죠. 뭐 사람이 한번 말을 하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 딱 부러지게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당이 이 정체성 부분을 확실하게 하는 이렇게 잘 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내가 당권도 맡을 수 있지. 저한테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역시 우리가 뭐 일시적 이번 총선에서 뭐 좀 근소하나마 제1당이 됐습니다만은 앞으로 우리가 대선을 앞두고 전국 정당으로 더 확장을 하려면은 우리 당이 굉장히 아직도 많은 변화를 해야 돼요. 아직도 아직도 많은 변화를 하고 여기에 그냥 안주해가지고 하다가는 또다시 옛날과 같은 상황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절대로 그렇게 옛날식으로 갈 수는 없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 당의 변화를 내가 나서서 이끌 생각, 그 책무를 던져준다면 맡을 생각은 있으십니까? 아니 뭐 제가 사실은 처음부터 올 때 이거를 수권 정당으로 만들어서 국민이 선택이 필요할 때 선택할 수 있는 정당이 돼야 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셨죠. 그 노력은 제가 계속해서 할 거예요. 계속해서. 대권 이야기 제가 지난번 여쭈었을 땐 대권을 나한테 누가 권유하겠어? 그런 걱정 말어 하셨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대권 권유하는 사람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럼 모르죠, 뭐야. 절대 안 한다는 안 하시네요. 뭐 그건 사람이 자기 미래에 대해서 너무나 확정적으로 얘기하면은 뭐 이렇고 뒷말이 따르기 때문에 제가 가급적이면 그런 얘기에 대해서 단정적이는 안 하려고 그래요. 이번 총선 결과 두 야당이 손만 잡으면 야당이 정부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2003년 노무현 정부 때 김두관 당시 행정자치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 처리가 대표적입니다. 당시 재적 의원 272명 가운데 한나라당이 149석으로 과반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국무총리와 장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의 탄핵 소추도 재적 과반 찬성이면 가능합니다. 자, 그만큼 이제부터의 야권 연대가 중요한데요. 이런 가운데 전북 전주병에서 당선된 정동영 국민의당 당선자는 더불어민주당을 형제당이라고 하면서 향후 박근혜 정부에 맞서는 대정부 전선을 확고히 구축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TBS 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한 말 들어보시죠. 어쨌든 형제당 아닙니까? 네. 지금 박근혜 정부 3년 반, 3년 또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뭐 흐트러지고 무너진 게 많잖아요. 민주주의의 문제, 민생 문제, 남북 평화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바로 잡는 것 이것이 야당에 주어진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뿌리가
어쨌든 민주당에 있다가 분들이기 때문에요. 제가 작년 12월에 문재인 대표가 제가 있는 순창 복흥면 복흥삼방에 찾아오셨을 때 막걸리 몇 병 나눠 마시면서 한 얘기가 마음은 형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내년에 정권 교체에 가려면 손잡고 가야 되잖아요. DJ 후보는 JP 손도 잡았는데 누구랑 손잡고 가겠습니까? 형제랑 손잡고 가야죠. 그래요? 뭐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선거 이후에 어떤 결선 투표제 도입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전에 언급한 바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총선 이후에 더불어민주당과 손잡고 선거제도를 한번 바꿔보는 입법을 추진할 의향 내지 필요성 이건 어떻게 보세요? 뭐 그것도 아주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왜냐하면 힘이 생겼기 때문에. 왜냐하면 제도는 자꾸 진화해야 되거든요. 벌써 87년 체제니까 30년 묵은 제도인데. 이런 것들은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당 텃밭은 대구 부굴에서 주민들의 선택을 받은 홍일학 당선자, 화제의 중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죠. 지난 2월 컷오프 명단에 이름이 오르자 탈당했었는데요. 홍일학 당선자, 더불어민주당 복당을 거부했습니다. 새누리당 영입 제의와 관련해서도 모르겠다. 제의를 받은 적도 없다. 저는 분명히 유권자들에게 입당도 복당도 없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SBS 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서의 발언 들어보시죠. 더민주에서 컷오프 된 게 오히려 전화위복이 됐다고 보시진 않으세요? 전화위복이란 말씀을 하는데 그것도 도움이 됐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마음속에 지금도 풀리지 않는 섭섭함과 여러 가지가 아직도 찌꺼기가 남아있습니다. 아직도 많이 섭섭하다. 더민주 복당은 없다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전히 그 생각은 변함없으시고요? 이번에 선거 과정에서 우리 유권자분들이 복당은 하지 않는다라고 약속을 해라. 이런 요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정치 행보는 우리 주민들과 상의하면서 행동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복당은 없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의정활동 하시려면 무소속보다는 당이 좀 받쳐줘야 힘을 더 받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제가 대구에서 활동할 때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활동할 때 사실상 국회에서 민주당에서 그렇게 대구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뛰고 저렇게 뛰면서 했기 때문에 그 장점을 살려서 일단 시도를 대구를 위해서 무소속으로서 열심히 해보는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박혜원 경위님 듣고 있습니까? 이재황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절망이에요. 그래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먼저 몸을 챙기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알려주세요. 일단 전창걸닷컴에서 새싹당 공차를 주문하. 남자들은 꼭 남자는 이지영 형사님, 전창걸닷컴에서 새싹당 공차. 열쇠는 새싹당 공차였어. 전화 구매는 070-8635-1288 070-8635-1288. 자기는 정말 훈남이고 자상하고 스마트한데, 그런데 잠잘 때는 아니야. 정말 아니야. 진짜 엽기야. 그럴 수밖에요. 그렇게 코를 골아대는데 본의 아닌 결례 이제 그만. 간편하고도 반영구적인 코골이 방지기구 24,000원이면 됩니다. 심한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 걱정 마세요. 99% 감소 효과를 보장합니다. 검색창에 코골이 119, 코골이 119를 입력하세요. 문의는 1566-0783. 코골이 119는 의료기기 제조 수출업체 메디슬립에서 만듭니다. 공화국 참치돈평
구이동 대양 참치를 맛보지 못한 국민 여러분은 진정한 참치 맛을 보기 위한 강도 높은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곧장 구이동으로 달려오시기 바란다. 참치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분도 구이동 대양 참치에 오시면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폭식 행위를 자행할 것이다. 구이동 대양 참치. 월요일 참치데이 이벤트, 화요일 참치머리 서비스로 함께합니다. 주차장 걱정 마시고요. 대중교통은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2번 출구에서 5분 거리입니다. 대양 참치 구의점 02-455-8087. 피 튀기며 박학다식을 뽐내는 퀴즈. 피박 퀴즈. 네, 오늘도 무와 환 나오셨습니다. 나부터 하라고? 네, 뭐 어떻게 그렇게 됐네요. 먼저 인사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찬박 환 인사드립니다. 친박이 아니고 찬박이라고요? 네, 찬밥이 된 친박해서 찬박. 알겠습니다. 자, 무도 인사하시죠. 뭐 마음이 아니실 텐데 간단하게 인사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이번 총선 패배 책임지고 물러나기로 한 무한 책임, 무한 감동, 무 인사드립니다. 이기건 지건 사퇴하기로 했었잖아. 적어도 책임을 지려 한다면 정계 은퇴하겠다, 대선 불출마하겠다, 하다못해 당선증을 반납하겠다, 이래야 하는 거 아니야? 까불지 마, 이 새끼. 이 무가 슬프시다 못해 술 푸실 것 같았는데 표정이 그렇게 썩어둡진 않으시네요. 앞에서 걸리적거리던 놈 손을 쓰지도 않았는데 고푼격이 됐어. 옷에 훈이 좀 더 큰 다음에 와라. 어이구, 이제는 웃기까지 하세요. 하긴 뭐 차기 경쟁주자였지요. 다른 것은 차치하고 오세훈 씨가 낙선한 거, 거기에 굉장히 기분이 좋으신가 봅니다. 고생도 안 하고 경쟁자 취업 보는 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르지. 하여간 경제적인 정치를 하십니다. 지금 대선 이야기할 때야? 야, 그럼 무슨 얘기할까? 2018년 지방선거 얘기할까? 쉐켓 선거 전문 정당이 선거에서 졌으면 다음 선거에서 이겨서 만회할 생각을 해야지. 쉐켓 지난 일 갖고 왜 자꾸 연연해? 연연하다니. 공천 잘못해서 선거에서 개참패를 했는데 다음 선거 얘기가 나와? 당대표 얘기까지. 면접 봐라, 경선해라, 바보 같은 소리 닥쳐라. 그렇게 모욕 줘가면서 공천 준 사람은 나 아니에요. 나 무 아니에요. 도장 찍는 거 말고는 나머지는 다 그쪽에서 하셨잖아요. 조지려면 그쪽에서 자기들끼리 조지세요. 닥쳐! 아니, 닥치라니. 닥치라니. 레임 닭 현상. 첫날부터 닭을 쳐? 아이고, 카카. 안녕하십니까. 닭입니다. 아니, 지금 안녕하십니까 닭입니다라고 하셨는데 박이라고 하신 겁니까? 아니면 꼬꼬댁 할 때 닭이라고 하신 겁니까? 무가 저한테 닭이라고 했으면 닭이지요. 저는 닭입니다. 오늘부터 닭그네라고 불러주십시오. 아이고, 카카, 그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저는 그냥. 괜찮아요. 제가 불통이다, 스킨십이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제는 겸허하게 국민의 뜻을 받들고 소통해야지요. 카카, 송구스럽습니다. 이젠 예전의 제가 아니에요. 너무 그러지 마시고 고개 드세요. 아이고, 카카, 황송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간 고생 많았죠? 고생은요. 이젠 심기일전해서 다음 대선에선 반드시 승리. 야, 이 씹새끼야. 스킨십 어떠냐? 존나 화끈한 스킨십. 이 정도면 되겠어? 씨발, 족같아서. 야, 이게 뭐냐?
천막 당사대 성적이야. 청와대를 천막으로 옮겨야 하냐? 이 화상아. 아이고, 각하 너무 역정내지 마시고요. 오늘 퀴즈 내러 오셨으니까 퀴즈 내시죠. 문제 드리겠습니다. 씹새끼. 저 화상을 튀겨먹어, 졸여먹어. 아이, 이젠 좀 자중하시고요. 네, 문제 드리겠습니다. 씨발새끼. 아라비아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이집트의 죽은 몸을 눕히는 전설의 새가 오늘의 정답입니다. 동양권에서는 불사조라고 하는데 서식지로 추정되는 아라비아에 뭐 이런 전승이 없는 걸로 봐서는 완전히 가공된 새, 지어낸 새, 그런 새인 것 같습니다. 이 새는 무엇인지 맞춰봐, 이 씹새야. 정답. 네, 정답 말씀하시죠. 씹새. 아이, 왜 때리세요? 이 새끼 틀렸잖아. 이 씹새끼가. 정답도 못 맞춰, 이 족같은 새끼가, 이 씨발. 응? 나 갈 거야. 그럼. 네, 각하가 문 닫고 가셨네요. 자, 무 괜찮으십니까? 이것도 오늘까지다. 다음에 또 나타나서 또 저렇게 주먹 휘두르면 너 경찰 부르면 되지. 그럼 경찰 아마 잡아갈걸? 아무리 각하라도. 이빨 빠진 각하니까. 정답 가자. 자, 정답은 짭새. 짭새 아니죠. 불사조 맞잖아. 민주정부가 들어서건 유신정권이 들어서건 죽지 않는 짭새들. 닥쳐!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화나. 니도 이젠 네 정치를 해야 될 때 아니냐. 아무리 무소속 당선자 복당시키고 되지도 않겠지만 국민의당과 합당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젠 새 시대를 준비해야지. 안 그래? 우리 환희도 말이야. 네, 사회자 정답. 네, 환 정답 말씀하시죠. 불사조의 이름은 노라조. 아니, 노라조라니요? 우리 친박하고 놀아주세요. 예, 틀렸습니다. 정답. 아니, 누구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 문제는 제가 맞춰야 할 것 같아서 그래서 나왔습니다. 대쪽 같은 창 인사드립니다. 아이고, 창님 오랜만입니다. 자, 정답은요? 정답은 피닉제. 피닉제요? 그 죽지 않고 정치 생명을 연장해온 이인재 씨 별명 아닙니까? 이인재? 이 씨발 새끼. 아유, 화내지 마세요. 그리고 이번에 낙선했습니다. 터는 피닉제가 아니에요. 낙선했어? 낙선했구만. 제가 그 이인재를 위해서 노래 한 곡 준비했습니다. 이인재 눈물을 거둬 하늘이 너 말고 우리를 축복하잖아. 아이고, 20년 묵은 체정이 순식간에 확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정답은 여러분이 맞히셔야겠습니다. 삼성이 망하면 한국은 어떻게 될까? 부지불식간에 우리 시대 화두가 됐는데요. 자, 슌페터가 말한 창조적 파괴의 법칙처럼 삼성전자의 몰락이 필연이라면 우리 경제에 미칠 여파, 그거 걱정해야겠지요. 현실화되기 전부터 대책을 마련하자는 이런 절박한 호소가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미래를 소유한 사람들이 낸 삼성전자가 몰락해도 한국이 사는 길, 삼성전자가 몰락해도 한국이 사는 길, 대표적인 재벌 개혁론자 박상인 서울대 교수가 쓴 삼성전자가 몰락해도 한국이 사는 길을 드립니다. 게시판 온통 시국에 대한 평론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정답 좀 올려주십시오. 팟빵 게시판에 정답 이메일 주소 사연 남겨주시면 금명간에 정답자에게 연락을 드릴 겁니다. 집 주소 알려달라고. 채택되시면은 그렇게 해서
저희가 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박근혜 왜 저러지? 문재인, 김무성, 안철수는 또 왜 저러지? 뉴스로는 알 수 없는 진짜 정치 현장 이야기. 한겨레 정치팀 기자들이 취재 수첩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본격 정치관찰 팟캐스트. 언니가 보고 있다. 팟빵에서 언니를 검색하세요. 정치 한 건에서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겨레 정치팀 김태규 기자 만나보겠습니다. 김태규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몇 시에 퇴근하셨습니까? 저는 어제 좀 일찍 퇴근했습니다. 새벽 1시에. 네. 12시 반 정도에 나왔습니다. 예. 아니, 이런 날은 어떻습니까? 이런 총선 결과. 예측이 전혀 무의미해지는 이런 총선에는 편집국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고 기자들은 또 어떤 고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예측을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조금 당황스럽긴 했지만 그러면 이제 기사는 이제 갑자기 막 바꾸는 거죠. 그렇죠. 네. 처음에는 그 새누리당 어쨌든 최소한 과반은 넘는다는 생각에 야권 분열로 새누리당 승리 일단 큰 기존에 이렇게 잡아두고 기사 기획안을 잡았다가 이게 지금 다 어그러진 상황이라 저녁 6시 이후에 이제 부랴부랴 이제 기획안을 이제 새누리당이 과반을 달성 실패 이렇게 이제 잡는 거고요. 근데 그것도 약간 또 불안했던 게 뭐냐면 출구조사 결과가 그렇게 나왔지만은 이게 또 언제 바뀔지 모르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개표 과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상황까지 다 대비를 해서 감안을 해서 이제 계속 이른바 이제 판갈이라고 하죠. 뭐 8시 저녁 8시에도 한번 찍고 뭐 10시에도 찍고 11시에도 찍고 밤 12시에도 찍고 그러는데 그런 상황 다 대비해 가면서 기사를 그때그때 이제 맞춰서 쓰는 거죠. 상당히 빠른 시간, 짧은 시간에 기사를 써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퇴근하실 무렵만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이 원내 1당이 될 거라는 판단은 쉽지 않았어요. 그때는. 상당히 선전했지만 1당은 그래도 새누리당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뭐 계속 개표를 하면 할수록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더 많이 기우는 지역구가 나오고 결국에는 원내 1당까지 지금 성과가 나왔습니다. 자, 이건 뭐 정치권의 개벽천지가 이루어진 셈이 됐는데 말이죠. 그래서 이걸 선거혁명이라고 표현하는 저널리스트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2004년 17대 총선 탄핵 정국에서 정말 이 구도가 한번 확 바뀌는 그때 이후에 처음으로 크게 변혁적인 결과가 나오는 거고, 근데 그때도 뭐 열린우리당이 승리를 하긴 했지만 어쨌든 여당이었잖아요. 여당이 총선에서 승리를 한 거여서 그게 뭐 완전히 좀 새롭거나 뭐 이런 느낌은 아니었는데 이번에는 야당이 그러니까 1990년 이후로 처음으로 야당이 여소야대 정국을 이끄는 결과를 이뤘다는 게 상당히 이건 정말 충격적이고 지금 뭐 저희 이른바 여기서 일하고 있는 기자들이나 어떤 중추를 담당하고 있는 기자들 얘기는 뭐냐면 회사원이 되고 난 뒤, 그러니까 기자가 되고 난 뒤 이런 충격적인 결과는 처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떤 경험치나 이런 걸로 봐서는 도저히 이게 깨지기 힘들 것 같은 새누리당의 어떤 강고한 패권주의. 그래서 정말 이 다수파의 이 아성이 깨지기는 어려울 거라고 봤는데 이게 정말 한순간에 이렇게 깨져버리니까 상당히 놀랍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또 정가의 향후에 또 내년 대선이 있고 엄청난 파장이 있겠죠.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엄청나게 많은 변수가 있을 것이고요. 대선 후보 선정 과정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어떻게 협력하고 경쟁하고 결국엔 대선 승리로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 상당히
주목되는 부분이죠. 예. 자,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갑툭튀? 갑툭튀? 이게 뭡니까? 이제 갑자기 툭 튀어나온 사람이라는 준말이죠. 갑툭튀. 예. 김혜영, 김종민 두 정치인 이번에 배지 달게 됐죠? 그렇습니다. 예. 예, 저희가 어제 그 개표 결과를 준비를 하면서 이른바 이제 좀 인지도 있고 이런 분들은 저희가 다 준비를 해놓고 당선 확실히 뜨면 하나하나 카드로 만들어서 저희 페이스북에 뿌렸어요. 예. 근데 이제 이 지금 김혜영 후보나 김종민 당선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의 어떤 그 관심 범위 안에 없던 분이었거든요. 예. 네, 갑자기 이제 그 당선이 돼서 저희도 이제 놀랐는데. 예. 김혜영 당선자 같은 경우에 부산 연제죠. 부산 연제는 그 1996년에 15대 총선 때 이제 분구가 된 이후에 20년 동안 계속 새누리당 후보가 자리를 차지했던 곳입니다. 예. 그리고 김희정 여가부 장관을 지낸 김희정 의원이 재선을 한 곳이기도 하고요. 예. 어떤 인지도나 뭐 그런 측면에서는 많이 밀리죠. 많이 밀리는데 이번에 당선이 됐고요. 그럼 김혜영이라는 분은 어떤 사람인가? 예. 남자입니다. 기본적으로. 예. 이름은 여자 이름인데 예. 네, 흑수저 변호사라고 할 수 있어요. 오. 집안 형편이 매우 어려웠고 네. 그래서 뭐 아버지는 밖에 나가서 일하시고 그래서 고모 집에 의탁해서 학교를 다녀야 했고 공부도 썩 잘하지 못했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공부를 해서 부산대 법학과에 진학을 했다고 하고요. 또 사실을 2002년부터 준비를 했는데 2003년에 아버지가 대장암에 걸려서 시한부 선고를 받았고 그때부터 간병을 하느라고 제대로 공부를 못하고 하는데 예, 근데 2007년에 그 항암 치료 약제를 구하러 호남 쪽으로 가던 길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이를 악물고 고시 공부를 해서 2009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했다고 하는데요. 예. 사법연수원에 들어가면 그 사법연수원을 수료할 때쯤 그 실무 이제 수습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실무 수습을 한 그 변호사 사무실이 어디냐면 그 문재인 그 전 대표가 있던 법무법인 부산이었습니다. 예. 거기서 그 2011년에 문재인 전 대표를 만난 거죠. 문재인 전 대표를 만나서 변호사가 어떻게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을 배우고 그 인연으로 2012년 대선 때 후보로 나선 문 전 대표의 그 부산 홍보위원회 활동도 하고 그 뒤로 이제 계속 그 인연을 이제 이어왔다고 하고요. 예. 그리고 이번에 그 공천까지 이제 받게 된 겁니다. 아이고. 흑수저 변호사. 네. 상당히 어렵게 입지전적으로 변호사가 되고 또 이렇게 정치에 입문하고 그런 측면에서는 노무현 문재인을 닮은 그런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정치인은 이렇게 스토리가 있어야 합니다. 사실은. 네. 김종민 당선자는 이인재 의원을 누른 케이스죠? 그렇습니다. 우리 또 피닉제라고 불리는 불사조 이인재 의원의 7선에 도전했는데요. 예. 김종민 후보에게 일격을 당했습니다. 그 새벽에 뒤집혔어요. 그렇죠. 그 끝까지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마지막에 새벽에 이제 뒤집었고, 그 김종민 당선자는 참여정부 청와대 대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희정 지금 충남도지사의 친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최근까지 충남도 정무부지사를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19대 총선에 나왔을 때 말이죠. 그때 김용민 막말 파문이 터졌을 때 그 굉장히 그 여파를 입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김용민이 형이냐고. 김용민, 김종민. 그러셨군요. 예, 그래서 본인이 떨어지는데 제가 역할을 했다고 이렇게 또 나중에 그런 얘기를 또 들었어요. 그때도 상당히 표 차이가 크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때도 상당히 좀 박빙으로 갔고. 예. 이제 노무현과 안희정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리고
정말 피닉제를 꺾는 개가를 올렸습니다. 김종인 위원장. 그 노무현 대통령이 새천년 민주당 대선 후보일 때 강력한 맞상대가 이인재 씨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노무현의 그 제자라고 해야 될까요? 뭐 하여간 이 후배가 이렇게 그 피닉제를 이겼네요 보니까. 네. 예, 자 이 김종민 전 대변인 이야기도 해봤고 말이죠. 자 이번에는 그 얘기 한번 해보죠. 이제 새누리당이 2당으로 밀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통상 국회의장은 1당이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당 안에서 공천을 못 받아가지고 탈당해서 무소속 당선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복당되면은 또 이제 1당, 2당이 또 뒤바뀔 공산이 대단히 높은데 이건 또 어떻게 되는 건지 이 부분도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예. 먼저 이제 국회의장 자리를 어느 당에서 가져가느냐 이게 상당히 이제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뭐 지난번에 직권상정 사례에서도 봤듯이 국회 선진화법에서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을 이제 상당히 폭넓고 강력하게 이제 부여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테러 방지법 같은 경우에도 정의화 국회의장이 마지막에 변심을 해서 지금이 국가 비상사태라는 이유로 여야가 합의하지도 않는 테러 방지법안을 상정을 해서 결국은 통과를 시킨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국회의장의 권능이나 상당히 중요한 상황인데요. 먼저 국회법에 보면 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내 1당에서 국회의장을 맡아오던 거는 어찌보면 관례죠. 관례적인 거고 법률적으로는 무기명 투표로 재적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은 어느 당도 지금 과반을 점하지 못한 상황이고 그러면 두 개 당만 연합을 하면 그 당이 미는 국회의장이 선출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예를 들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함께 손을 잡고 뭐 이렇게 하면 야권에서 충분히 국회의장이 나올 수 있다는 거고요. 형식적으로는 그렇고 그 새누리당에서는 또 다른 이제 논리를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122석으로 2당이지만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무소속 의원들을 복당시키면 우리가 원내 1당이 되는 거고 그러면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원내 1당이 국회의장을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제 이런 이제 주장을 펼치고 있는 거고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제 또 이렇게 반박을 하죠. 이게 원내 1당, 2당을 얘기하는 건 결국 국민의 민심을 가지고 판단하는 건데 지금의 국민의 민심은 더불어민주당이 1당을 하라고 지금 해준 거다. 그렇지. 그러니까 무소속 의원 복당시킨 그것은 인위적으로 민심을 왜곡하는 거기 때문에 무소속 의원 복당시킨다고 해서 니들이 원내 1당이어서 국회의장을 가져간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지금 이렇게 또 반박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상당히 좀 복잡하게 이 문제를 가지고 3당, 3개의 정당이 상당히 큰 논쟁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원 구성 과정에서. 결국 이 과정에서 국민의당이 누구 손을 들어주느냐 캐스팅 보트를 쥐게 됐네요. 그렇죠. 국회의장 문제뿐만이 아니라 뭐 국회 운영 또 법안 처리 그런 일에서 다 지금 캐스팅 보트를 행사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성한용 한겨레 정치선임 기자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심하게 싸우지 말라 이렇게 당부한 것도 상당히 의미심장하게 다가옵니다. 자, 다음 소식은 뭐 있습니까? 지금 새누리당이 상당히 크게 패배를 하고 그런 게 지금 서울에서의 그 열세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선전을 이제 꼽을 수 있는 건데요. 특히 눈에 띄는 것이 지금 강남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선전을 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 강남 민심은 도대체 왜, 그리고 철옹성 같던 강남 민심은 왜 새누리당에 돌아섰나. 그래서 저희 기자들이 이제 취재를 좀 해봤는데요. 일단은 가장 큰 것은 뭐
박근혜 정권의 실체, 경제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돌보지 못한 박근혜 정권의 실책을 꼽을 수 있겠고, 그다음에는 새누리당의 내분, 옥새 투쟁이라든지 뭐 이런 내분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인물론도 다 주요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저 총선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숨은 격전지라고 말씀드렸던 강남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번에 전현희 전 의원이 김종훈 의원을 꺾은 그곳, 수서동, 일원동, 세곡동, 강남을에서는 그 새누리당의 이번에 그 어떤 그 공천 과정에서의 갈등, 이런 부분에 대한 상당히 많은 혐오감을 이제 나타냈고요. 김종훈 의원에 대한 평가도 별로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떤 이제 그쪽 유권자는 김종훈 의원이 한 일이 뭐가 있냐, 외교관 출신이잖아요. 관료주의적 특성이 있다. 밑바닥을 돌아다니면서 서민들 가려운데 긁어줘야 하는데 강북을 저 컴컴한 데라고 하는 사람이니 말 다 했지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예전에 그 처음에 출마할 때 자기는 강남 가겠다면서 강북 쪽에 전략공천 얘기하니까 저 컴컴한데 어떻게 가겠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까지 이제 다 지금 그 유권자들의 이제 마음속에 남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세곡동에 5만 명의 그 새로운 그 인구가 이제 유입이 됐는데 지하철역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사람들이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김종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 새 도시가 들어오면 인프라가 늦게 깔린다. 그래서 약간 좀 느긋한 자세였고, 전현희 후보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을 정확히 간파하고 자기가 지하철 열심히 해서 끌어오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하나가 박원순 시장 덕을 좀 봤다고 해요. 그러니까 서울시장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부동산이라든지 서울시정과 관련된 여러 정책을 이제 집행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박원순 시장과 함께하는 더불어민주당이라면 어떤 이 지역의 수건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이 지역구민들한테서도 있지 않았나, 그런 그 분석도 있고요. 그 송파병 같은 경우에는 김을동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남인순 의원한테 이제 패하지 않았습니까? 글쎄 말입니다. 거기서 나온 얘기들은 이제 김을동 의원이 최고위원이었어요. 최고위원이었고, 그러면 이번에 그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서의 어떤 결정권, 다 이제 깊숙이 이제 개입이 된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김을동 최고위원도 책임이 있다. 이런 얘기들 이제 주민들 사이에서도 많이 나왔고요. 그 김을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건강이 좀 많이 안 좋았나 봐요. 많이 이렇게 지역구 돌아다닐 때마다 주민들 하는 얘기가 그 보니까 잘 걷지도 못하더라. 거동도 좀 불편하던데 그래가지고 의정 활동 열심히 할 수 있겠냐. 그래서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찍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그 분당갑 같은 경우에는 그 김병관 후보가 권역세 후보를 이제 꺾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물론 이제 그 댓글 알바 사건이 막판에 터지기도 했지만 그 외에도 분당갑에는 상당히 젊은 인구가 상당히 많이 지금 유입이 됐고요. 그리고 김병관 후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성공한 좋은 대학을 나와서 매우 성공한 어떤 기업인, 이런 이미지가 이 젊은 이들한테 상당히 소구했다. 이런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또 들은 얘기가 있는데요. 그 선거 국면에서 홍보물에다가 자기 재산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2,200억. 자신의 재산을 사실 좀 민망하잖아요. 돈 많은 것도. 그런데 그래서 후보자 본인도 이런 걸 왜 그 공보물에 넣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그게 먹어준다, 분당에서는. 그래서 그 전략도 주요한 것은 아닌지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그 캠프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성공한 청년, 마지막에 그런 식의 컨셉으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안 하다가. 그것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역에서는 그런 게 좀 먹힌다. 그런 여론이 있어서 그런 식으로 했고, 그 부분이 좀 주요하지 않았나, 그런 얘기가 있고요.
제가 좀 덧붙여서 이번에 또 이게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심판이기도 한데요. 지금까지 선거의 여왕이라고 할 수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참패를 당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마 그 인생에 있어서 이런 패배는 없었을 것 같은데 그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텐데요. 무슨 뭐 북풍을 뭐 몰고 오고 뭐 여러 가지 뭐 진박 투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강남에 이제 그 아주머니들 하는 얘기 뭐인데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송중기 요인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아, 송중기 요인이요? 그건 뭡니까? 예, 그러니까 그 선거 직전 며칠 전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그 지금 잘 나가고 있는 배우 송중기 씨랑 무슨 어디 이렇게 좀 다니는 그런 그랬죠. 프로그램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이제 그 여심들이 송중기 씨를 연모하는 그 여성들이 아니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저 젊은 배우를 저렇게 가까이 하면서 저렇게 하고 있다. 이제 예, 그것에 대한 어떤 좀 반감도 있었다고. 그래요? 예, 저희 회사에 그 저 강남 사시는 분이 몇 분 안 계신데 선배의 형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그럴 듯한데요, 보니까. 네. 그리고 또 박근혜 대통령이 그 드라마 많이 하잖아요. 예. 드라마는 상당히 많이 보신다고 하고. 그 김명민 씨를 그렇게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얘기 들어보니까. 아, 그래요. 예. 이번에 송중기로 바꾼 게 아닐까요? 카리스마 있는 캐릭터 있죠? 그런 캐릭터를 그렇게 선호한다고 합니다. 예. 네. 유시진 대위도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을 캐릭터 아닌가요? 네. 그런데 아이고, 아니 그런 것들도 작용하는군요. 예, 뭐 일부겠죠. 뭐 모든 여성들이 다. 근데 저도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아, 그래도 그러니까 대통령이니까 저렇게 또 잘생긴 배우도 이렇게 불러서 같이 행사도 치르고 그러는구나. 저도 그런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그 만약에 그 뭐 야당 후보 중에 여성 후보가 송중기 씨를 잘 알아서 예를 들면 지원 유세를 오게 했다든지 이러면 아마 엄청난 그런 역풍을 낳을 뻔했겠네요. 근데 지원 유세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지원 유세는 본인이 어쨌든 오케이를 해서 이제 가고 이제 도와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대통령의 자리에 있는 정말 최고의 권력자인 거고 어느 연예인이 행사에 대통령이 오라는데 가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고 그런 거를 보면은 조금 대중들이 받아들이는 정서가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일전에 그 회피 연하 사건이라고 유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네, 정말 대단한 대인배인 거죠, 우리 김연아 선수는. 예, 그걸 좀 보는 듯한 느낌도 들고요. 예, 알겠습니다. 김태규 기자님, 앞으로 우리 정치 한 건에서 시간에서 충실하게 또 잘 정리해서 앞으로도 좋은 브리핑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내일 또 뵙겠습니다. 네. 여보, 나 오늘 우리 집하고 아버님 댁 화재보험 가입했어. 뭐라고? 아이, 놀라지 마. 다 합쳐서 월 10,000원이라고.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에서 가입한 거라니까.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에서 집 2채를? 남들은 집 한 채를 30,000원에서 40,000원에 가입하던데? 화재와 배상 책임은 기본이고 도난, 보이스피싱까지 보장해준대. 정말? 대박! 텔레비전,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전자레인지 고장나면 수리비용까지 보장해준다고.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라고 했지? 나도 알려줘. 우리 친정도 가입하게.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전화번호 02849-9730. 한 집이 가입해도 또 두 집이 가입해도 월 10,000원인 화재보험 카페 02849-9730으로 전화하시면 10년차 베테랑 손해보험 전문 설계사가 연중 무휴 상담해드립니다. 메모 못하셨나요? 전화번호 02849-9730. 식당, 다중이용업소, 공장, 교회, 사찰 등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 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여보, 좋은 꽃 배달 추천 좀 해봐. 회사에서 보내려고? 그럼 좋은 사람과 플라워지. 화환이나 조화가 7만 원도 안 돼. 결제도 적립금으로 가능하다고. 오, 그래? 근데 화환이나 조화 말고 이벤트를 위한 건데. 그거 역시 좋은 사람과 플라워. 꽃하고 케이크하고 샴페인하고 다 해서 10만 원도 안 된다고. 가격도 중요하지만
빨리 배달해야 돼. 그거 역시 좋은 사람과 플라워지. 전국 어디든 3시간 내에 배송이 된다고. 근데 누구한테 보내려고? 누구긴 누구야. 좋은 사람. 바로 당신한테 보내는 플라워지. 사랑해, 여보. 어머나. 가격, 배송, 느낌까지 좋은 사랑과 플라워는 감동까지 실어 꽃을 배달합니다. 1566-0263 기억해두세요. 1566-0263 4가 아니라 3입니다. 1566-0263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엄마, 나 이거 맛이 없어요. 그만 먹을래요. 엄마의 걱정은 점점 더해가는데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구.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하늘이의 밥도둑 연지연 곰탕.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군에서 김포시 방향으로 강화대교 건너자마자 있습니다.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당신이 알아야 할, 또 우리 공동체가 알아야 할 뉴스, 김용민이 챙겨드립니다. 지금은 제1부 뉴스 매거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경제의 속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완배 민중의 소리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어제 편집국 분위기 어땠습니까? 저희 편집국 분위기는 저는 좀 차분할 줄 알았는데 예. 사실은 굉장히 열광해서 제가 조금 뜻광했습니다. 예, 그래서 예. 그 핵심 멤버인 뉴미디어 팀장하고 그 편집국장하고 예. 계속해서 야 얘도 이긴다 하도 시끄럽게 굴어서 제가 좀 조용히 하라고 일을 못하겠다고 좀 조용히 하라고 소리도 치고 그랬는데요. 예. 굉장히 즐거워하더라고요. 제 생각보다요. 네. 이 얼마 만에 이 새누리당의 패배입니까? 그러니까 국장이랑 그래서 잠깐 나가서 맥주를 딱 한 잔 마시고 들어왔는데 예. 거기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그 무엇을 떠나서 예. 잘못한 정부를 우리 국민이 심판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굉장히 많이 사라지고 있었는데 그게 되고 나니 너무 기쁘다고. 예. 그래서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조용히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하도 시끄럽게 굴어서요. 예. 아유 정말 어제는 진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뭐 이런 가사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자, 이완배 기자님. 자, 결국 새누리당 이제 뭐 박근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없게 됐다. 이런 평가가 비등합니다. 뭐 당장 뭐 새누리당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죠. 다른 당 뭐 예를 들어서 국민의당하고 손을 잡는다 한들 국회 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의석수 180석에 현저하게 그렇죠. 미달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이제 뭐 새누리당이 할 수 있는 것 없게 됐습니다. 뭐 당장 노동개혁 관련 법안 뭐 추진도 못하게 될 텐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제가 정치 쪽은 잘 모르지만 분위기가 이제 저희 편집국에서도 분위기가 보니까 아주 빠른 속도로 레임덕이 올 것 같고 그다음에 저도 국장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번 총선에서 제일 기뻤었던 게 이 정부의 말도 안 되는 그 경제 정책을 더 이상 안 봐도 되는구나. 예,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굉장히 기쁘다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그 유일호 총리가 미국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출구조사 결과를 받아든 상태에서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를 열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공공, 금융, 교육 등 4대 구조 개혁과 관련해 입법 활동 없이 실천이 가능한 부분들을 찾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회의 도움 없이 이제 독자적으로 행정부가 할 수 있는 걸 계속 추진하겠다는 얘기인 거죠. 네. 아니 이게 뭐
가능한 게 계엄령 선포 외에는 답이 없어 보이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자주 현 정부 들어와서 그 최경환 부총리 때도 얘기를 했는데 망신살스러운 얘기는 국내에서 해야지 조금 커버가 되는데 예, 이렇게 자꾸 국제적으로 헛소리를 하면 상당히 난감합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정부의 생각에 일단을 엿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이요. 예. 이게 분위기를 읽고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총선 당일에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경제단체 기자간담회가 있었는데 기자들이 이렇게 물어봤다고 해요. 여당인 새누리당이 그 총선에서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하면 정부 정책 추진에 차질이 생긴 것 아닌가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그 최 차관이 정부 정책이란 대외 여건과 국민들의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서 결정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몰아붙이겠다 뭐 이런 생각에 일단을 내비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제가 이 얘기를 듣고 뭐 실제로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살다 보면 왜 그 어떤 집단에서 예, 그 분위기 파악 참 못하는 애들이 한둘이 꼭 있지 않습니까? 예. 유일호 장관이나 최상목 차관이 좀 그런 애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일단은 들었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입법으로 가능하느냐 안 하느냐, 행정부가 어떤 정책으로 통과를 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저는 이 문제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네. 이게 지금 그런 문제를 떠나서요. 예. 그러니까 국회가 뭐 여야되고 또 뭐 새누리당이 120석 대 이제 2당이 됐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 정서적인 참패, 정치적인 참패 이게 민심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정부로는 혹시 이걸 뭐 어떻게 해서든지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던 말던 저는 정서적으로는 통과가 불가능하다고 보는 쪽입니다. 예. 이게 지금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들이 내린 이 준엄한 심판이 왜냐하면 총선 전까지 근 3개월 동안 내내 노래를 불렀었던 게 이 노동학법 통과부터 시작을 해서 예. 이걸 통과 못 시켜주면 국민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등 대통령이 총선 전날까지도 국민들을 협박을 했는데 예, 그런데 이게 국민의 심판이 이랬다면 분위기를 보면 이제 이런 말은 안 하는 게 맞죠. 글쎄 말입니다. 그렇죠. 하는 게 맞는데 이 얘기를 또 끌고 나오는 게 하여튼 저는 굉장히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제가 정치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이 레임덕 현상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 법을 통과시키든지 비슷한 효과를 내면서 끊겠다는 것 같은데 예.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오늘 국장한테도 물어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이건 국민의 선택은 어떤 거냐면 레임덕을 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너희들의 정치적인 박근혜 정부의 현 정치적인 힘이 예. 줄여라라는 게 민심이었었고 그런데 이 민심의 심판 앞에서 또 이제 그 레임덕을 늦추겠다는 이 시도가 저는 하여튼 뭐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정치적으로 보면은요. 예. 이런 말이 나오는 이유가 사실 추정을 하자면은 하나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소야대지만 국민의당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이런 분야에 대해서 아까 얘기를 했던 그 여러 지금 박근혜 정부가 통과시키고자 하는 법에 대해서 예. 국민의당의 스탠스가 지금까지 조금 모호했던 분야들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조금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민심과는 별개로 그러니까 총선에서 나타났던 민심과는 별개로 국민의당의 계급적 성격이 매우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복잡해지는 게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일단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노동학법 같은 경우는요. 저희 청취자분들께서 뭐 호불호가 있으실 거고 뭐 조금 생각이 다르실 수도 있겠지만 정치인에 대한 호불호만을 떠나고 나면 그 사람들의 정치적 스탠스로 볼 때 저는 천정배 의원이나 정동영 의원 이런 사람들은 5대 노동학법에 동의하기가 저는 매우 어려운 스탠스일 거라고 보는 쪽입니다. 아유, 동의하면은 그 변절이죠, 그 양반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예. 근데 이제 이 당의 맹주라고 할 수 있는 안철수 대표의 생각이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조금 불분명한 건데요. 예. 지금 일반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 노동개혁 5법, 노동개혁법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규제 프리존 특별법, 관세법 개정안 이런 게 지금 이제 계류돼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과 노동개혁 법안인데요.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에 대해서는 제가 정치부 기자들한테 물어보니
국민의당에서는 안철수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특히 반감이 없는 쪽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조금은 그 마음이 좀 불편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이 법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예. 이 법 안에서 의료 분야를 제외하자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의료 분야가 워낙 공공성이 강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료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건 뭐 국민 생존권, 의료권과 직결되는 거니까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당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에 대해서 조금 지켜봐야 되는 부분 같고요. 다행히도 이제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파견법, 산재법, 고용보험법, 이 노동개혁 5대 법안에 대해서는 저희 정치부 기자들한테 물어보니까 국민의당도 이 법안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는 난색이다라는 스탠스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현 구도상 이 법안 처리는 힘들다는 게 중론인 것 같고요. 예. 또 이제 그 새누리당이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던 한국판 양적 완화, 이건 뭐 거의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쭉 드리는 이유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선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쁜 결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많고요. 저도 뭐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 쪽입니다만, 이제 투표와 그 소중한 국민의 권리를 행사를 하고 나서 좋은 결과가 나와서 다행이지만, 사실 우리 현실을 냉정하게 보면 여전히 이제 레임덕이긴 하지만 그 보수 정권의 집권 치하인 건 부인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정치적 지형도 뭐 여소야대이긴 하지만 조금 불투명한 게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재벌이 지배하는 사회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사실은 삼성 법안에 준할 정도로 삼성이 바이오 분야에 진출을 노리고 있는데, 예. 삼성이 의료 분야 진출 야망을 쉽게 놓을 리가 없거든요. 그리고 물론 거기다 더해서 재벌이 쉬운 회고를 쉽게 포기할 리도 없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그 정치적 승리에 취해 있는 동안에 사회적 토대를 단단히 다져놓은 재벌이 우리 몰래 또 반격을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노동개혁 5법을 늦추는 방안으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뭐 통과시키자는 딜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경험해봐서 아는데요, 이 재벌 쪽 얘네들 절대 만만한 애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얘네들이 그 민주정부를 10년을 거쳐본 애들인데 절대로 여기서 그 생존력이 약해지는 애들이 아니기 때문에요. 예. 여소야대 국회의 등장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도 저는 다시 한번 민중들의 삶이 국회에서 온전히 지켜질지 그리고 이 지켜지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일, 끊임없이 재벌들을 감시하는 일, 이걸 위해서는 선거의 기쁨을 누리는 것은 빨리 정리를 하고 여전히 시민사회의 감시, 시민의 뚜렷한 눈, 사실 이번에 선거가 매끈하게 처리가 된 것 중에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정치부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개표함을 끝까지 감시하는 사전투표죠. 시민의식들이 치열했기 때문에 시민의 눈이 그랬어요. 시민의 그렇죠. 눈. 예. 그런데 사실 이 사회가 이 시민의 눈이 조금 방심하면 그 틈을 금방 파고드는 가능성이 높은 사회이기 때문에 기쁨의 마음을 만끽하는 것과는 별개로 재벌들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또 노동개혁 5법을 어떻게 처리를 할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감시의 끈을 놓지 않고 여전히 긴장을 하고 살아야 되는 사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뉴스를 첫 번째로 골라봤습니다. 예. 정말 심판받지 않는 권력, 이 자본, 재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건 뭐. 아니, 정치인들은 뭐 4, 5년에 한 번씩 심판하는데, 이 뭐 재벌들은 뭐 영구히 망하기 전에는. 참 힘든 일입니다. 네. 예, 다음 소식 이어가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혀 뜻하지 않은 원내일당이 됐습니다. 새누리당보다도 의석이 더 많아요. 한 석이지만. 전 이거는 만화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는데.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예. 이거 뭐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의 공로로 보는 사람은 뭐 거의 없습니다만은. 하여간 이분이 더불어민주당을 우클릭한 것만큼은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조금 하여튼 좀 섬세하게 봐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종인 씨의 경제 철학, 뭐
이제서 한번 우리가 제대로 짚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이 사실은 이제 그 김종인 대표의 경제 철학을 말하기 전에요.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정말로 경제학의 관점에서만 말씀을 드린다는 그 전제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가 저희 국장하고 그 민중의 소리에서 2번 내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한 번은 롯데그룹이 작년에 사고를 쳤을 때 정부가 이제 시그널을 줬죠. 그만하라고요. 그랬을 때 저희 국장은 그러면 그만둔다고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저는 절대로 그만 안 둔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3만 원어치 삼겹살과 소주 내기를 했는데 제가 이겼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국장의 시각은 뭐냐면 여전히 재벌들은 정부가 꿇어 하면은 아직은 꿇는 사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예. 저는 현재 한국 사회가 정부가 꿇어 한다고 해서 재벌이 꿇을 정도로 약하지 않은 사회라고 보는 쪽인 겁니다. 이게 이제 관점의 차이가 좀 있는 거죠. 예. 두 번째 내기는 뭐였냐면 이번 총선 전에 정운찬 전 총리가 어느 당으로 갈 것이냐를 가지고 내기를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국장은 국민의당으로 갈 것이다 쪽에 걸었고요. 저는 더불어민주당에 갈 것이다 쪽으로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아직 결판이 안 났죠. 예. 안 나서 좀 지켜봐야 되는데요. 제가 이제 정운찬 총리가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건 국장은 정치적인 스탠스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저는 어떻게 봤냐면 경제학자 정운찬이라는 사람의 입장을 조금 주의 깊게 본 겁니다. 예. 지금부터 하여튼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부 경제학에서의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정운찬 교수님은 이 케인즈를 기반으로 한 경제학자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케인지언이라고 불리는 쪽이죠. 그래서 재정 정책을 활발히 하고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된다고 하는 쪽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반대되는 쪽을 이제 자유주의자들이라고 부르는데요. 저희 청취자분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이 케인즈 경제학자와 자유주의자들의 사이는 너무너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청취자분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예. 혹시 PD하고 NL 사이의 갈등보다도 심합니까? 거의 비등합니다. 아니, 더 심할지도 모르겠는데요. 더 심할지도 모르겠는데요. 예. 어느 정도냐면, 비행기를 탔는데 양쪽의 학자들이, 예. 유명한 학자들이 비행기를 탔는데 기자가 한 명이 따라 붙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케인즈 경제학자한테 물어봤다는 거죠. 지금 혹시 가장 먼저 이루어졌으면 하는 일이 뭐가 있냐고. 그랬더니 케인즈 경제학자가 난 당장 이 비행기가 추락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왜요? 비행기가 추락하면 돌아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죽어도 좋은데 저기 있는 저 자유주의자 새끼는 꼭 죽어야 된다고. 걔만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제 이 기자가 그 자유주의자한테 가서 똑같은 질문을 한 거죠. 그랬더니 자유주의자도 똑같이 대답하더라는 겁니다. 예. 비행기가 추락했으면 좋겠어. 나는 죽어도 좋은데 저 케인즈 학자 저 새끼는 꼭 죽어야 돼. 뭐 이럴 정도로 여기가 사이가 안 좋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정운찬 그 총리가 그 총리를 받아들였을 때요. 예. 제가 정말 고개를 갸웃갸웃했습니다. 저 스텝 많이 꼬일 텐데. 왜냐하면 이명박 정부에 들어가서 뭐 대권을 노리고 하는 건 정치인으로서의 선택인데 저 선택을 자유주의 정부에 가서 저 선택을 하는 순간 경제학자 정운찬은 자기의 삶을 송두리째 부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정운찬이라는 경제학자가 정치 쪽에서 각광을 받는 이유는 케인즈를 기반으로 한 재정정책 확대와 재벌 개혁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예. 경제학자를 송두리째 부인을 하고 저기 가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나. 나는 저건 정운찬 선생이 진짜 스텝이 꼬였다. 저는 이렇게 했어요. 네. 근데 결국은 뭐 엄청나게 스텝이 꼬여서 나오셨죠. 정운찬 총리가요. 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경제학자 김종인이라는 사람이 정치적으로 보면은 이제 행보가 조금 왼쪽, 오른쪽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예. 이거는 저는 잘 이해를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정치인 김종인은 저는 아예 모르겠고요. 예. 이 김종인 대표의 경제적인 기반을 보면 저는 이해가 가는 대목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김종인 대표는 그 독일에서 경제학을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예. 그리고 이 독일이라는 곳이 그 민스턴 대학교라는 곳에서 공부를 하셨는데요. 예. 독일이라는 곳이 전통적으로 그렇고, 김종인 대표가 공부를 한 민스턴 대학교도 그렇고요. 전통적으로 이곳의 학풍이 어떤 거냐면 질서자유주의라는 겁니다. 이게 조금 설명이 어려운데 어떤 거냐면 근본적으로는 자유주의입니다. 자유주의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신자유주의하고는 굉장히 다른 게 뭐냐면 자유주의를 그대로 내비두면 이게 너무나 재벌들이나 독점 기업들이 횡포를 심하게 부려서 자유주의의 기본적인 시장 질서가 무너진다고 보는 쪽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질서자유주의는 어떤 거냐면 자유주의를 기반으로 하되 여기에 정부가 개입을 해서 강력한 질서를 부여를 하자, 이런 경제학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굳이 얘기를 하면 케인즈와 자유주의의 한 중간 정도 되는 스탠스입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근본적으로 보면 자유주의인 거고요. 그런데 그 자유주의에서 독점이나 재벌들이 이 자유주의 시장 경제 질서를 흐리는 걸 못 보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강력하게 개입을 합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는 독일이 이 질서자유주의를 기반으로 해서 라인강의 기적을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독일의 전통적인 학풍이, 독일의 전통적인 경제 정책이 바로 이 질서자유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독일의 라인강의 기적을 이끈 사람이 그 에르하르트라는 수상이거든요. 예. 그런데 경제수장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무려 15년 동안 경제수장을 맡아서 질서자유주의를 기반으로 해서 독일 경제를 이끌었고, 이게 지금까지도 독일 경제 학풍을 이끄는 면면이 흐르는 배경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참고로 알아둬야 될 것은요. 예. 질서자유주의의 기본은요, 그러니까 온건한 노동조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질서자유주의가 보는 건 이런 겁니다. 룰이 갖춰져 있는데 정부가 강력하게 개입을 해서 자유주의 시장 경제 질서를 강력하게 유지를 하고 있는데, 독점 자본이 횡포를 부리는 것을 강력하게 막고 있는데, 그런데 왜 노조가 정치 투쟁을 하느냐, 이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예. 질서자유주의는. 그래서 노조의 정치 투쟁을 재벌의 독점이나 불공정 거래만큼이나 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힌다고 봅니다. 질서자유주의는. 예. 그래서 이분들은 결국은 기본은 시장에 있고 시장의 강력한 질서를 정부가 부여해 나가는 한 노조가 과격한 정치 투쟁을 하는 것을 싫어하죠. 그래서 이제 김종인 대표가 그 민주노총을 방문을 해서 민노총이 정치 투쟁을 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한 배경도 사실은 이런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김종인 대표의 경제 사상을 보면 시장 경제의 원칙이 유지되기를 원한다가 기본이고요. 예. 그런데 이 위에서 자본주의의 탐욕이 강력하게 억제되어야 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재벌에게 과도한 권력이 주어지면 경제 분야의 민주주의가 훼손이 되고 시장 경제 질서가 근본적으로 위협받는다고 믿고 있고요. 예. 그래서 독과점을 제어하고 불균등한 소득을 해소해야 된다고 보는 쪽이죠. 예. 대신 노조도 이에 걸맞게 정부가 정해진 질서에 따라서 온건한 노조의 노조다운 활동만을 허용을 한다라는 게 이 김종인 박 대표의 경제학적인 스탠스가 아닐까 제가 추정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진보의 진영에서 보면 약간 보수적으로 보이는 거죠. 근데 보수의 진영에서 보면 약간 진보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이분의 스탠스가요. 그러니까 이분이 때때로는 정치적으로 이쪽 저쪽을 선택을 하는 게 저는 일단 이해가 되는 쪽입니다. 예. 왜냐하면 그 사이에 있거든요. 이분의 경제학이요. 예. 근본적으로는요. 근데 이제 문제는 더민주의 한 축이 어쨌든 됐죠. 그러니까 그 처음에 모두에서 김영민 PD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더민주의 총선의 대승이 저 개인적으로도 그 김종인 대표님의 덕이라고는 저도 잘 안 봐지더라고요. 그런데 예, 어쨌든 공약하셨던 107석을 훌쩍 넘겼고요. 또 비례대표 2번으로 국회에 다시 입성을 하셨고요. 또 여러 그 김종인 대표를 지지하는 그 국회 원내의 의원들의 세력들이 형성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정치부 쪽에 물어보니까요. 그렇다면 김종인의 경제학은 더민주 안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한 축이 되었다는 것을 이제 인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건 김종인의 경제는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경제학자들의 이 표현이 좀 그런데 경제학자들의 곤조라는 거는요.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비행기에 타면 상대방이랑 같이 떨어져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평생을 쌓아온 업적을 쉽게 이렇게 놓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예. 정치적으로는 불사조 이인재 의원처럼 이쪽 붙었다 저쪽 붙었다 해도 경제학자로 평가받는 사람들은 자기가 평생 쌓아온 학자로서의 학동을 쉽게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김종인 대표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더민주의 김종인의 경제학은 변하지 않는 질서자유주의의 한 블록을 차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예. 그렇다면 사실 지금 자본주의가 너무 후져 있기 때문에 김종인의 질서자유주의는 충분히 진보적이죠. 예. 하지만 문제점들이 하나하나씩 해결이 되고 나면 노조의 문제나 뭐 이런 문제로 들어왔을 때에는 질서자유주의가 진보 진영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오른쪽에 있다고 보여질 그런 미세한 균열이 나타날 가능성이 항상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진보 진영에서 보기에는 우클릭으로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진다는 거죠. 예. 아마도 그 해답은 그 정치적인 해결책에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학적으로는 절대 변하지 않을 김종인 대표와 사실은 그보다는 조금 더 진보적으로 경제를 바꾸고자 하는 세력 사이에서 실제 있는 이 균열은 좀 세련된 정치적 타협으로 저는 잘 메워야 한다고 봅니다. 이걸 또 엄청나게 분열하고 그래서 엄청나게 싸우고 이래서 부딪히고 상대를 뭐 개량이라고 부르고 또 상대를 운동권이라고 부르고 저는 이러길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진보가 조금 더 포용력 있는 정치적인 세련된 대화로 같이 함께 이렇게 그 영역을 넓혀 나가기를 저는 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부디 이제 이 분야에서는 정치하시는 분들이 더민주도 그렇고 정의당도 그렇고 여러 진보 정당들도 그렇고 잘 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그 개인적으로 그래서 뭐 개인적인 소회지만 그 홍종학 의원 이분의 불출마가 매우 아쉽습니다. 맞아요. 저는 이 경제 철학 쪽으로는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학자이시고 또 소통 능력도 굉장히 뛰어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예. 또 굉장히 훌륭하신 경제학자거든요. 제가 존경하는 분이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예. 또 그리고 이분이 학자이시기 때문에 학자로서 그 업적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김종인 대표도 학자끼리는 서로 대화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홍종학 의원 같은 분이 의외에 조금 더 있으셨다면 이런 그 조금 미세하게 이제 예견되는 균열들을 잘 정치적으로 풀어 나갈 수 있었는데 저는 그게 하여튼 참 굉장히 지금 아쉽습니다. 그런데 뭐 정태인 원장이나 이정우 교수님이나 홍종학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좀 의회에 있었다면 훨씬 더 부드러웠을 텐데 이제 그건 지금 안 되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더민주가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앞으로 예상되는 그런 균열들을 제발 좀 극심한 분열이 아닌 진보 영역에서도 이렇게 포용적으로 좀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123석을 가진 제1당 더민주가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예. 뭐 김종인 대표가 정치적 스탠스가 상당히 이 오른쪽에 쏠려 있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분이 갖고 있는 경제 정책 노선 이거대로만 나라가 돌아간다면은 사실 지금보다는 훨씬 좋아지죠. 이거는 거의 뭐 정글이죠. 거의 뭐 헬이죠. 하여간 뭐 근데 그분은 또 이제 정치의 노선과 경제 노선이 좀 판이한 것 같아서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정치 쪽으로는 제가 잘 몰라서 아니 뭐 조선일보만 읽으니까 그 조선일보에서 막 펄쩍 뛰면 같이 펄쩍 뛰고 이런 점이 그분의 어떤 정치 노선의 그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건 좀 특이하시네요. 운동권 싫어하고 말이죠. 운동권을 싫어하는 건 경제적으로는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조선일보만 보시는 건 조금 의아하게 느껴지긴 합니다. 조선일보의 논조가 곧 그분의 논조가 되는 이런 점. 이게 바로 그 사실은 전통적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하고 상당히 그 충돌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예. 그럼 제가 다시 한번 그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은 순전히 경제학적인.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그 부분을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네. 좀 정치적으로도 왜 야당 지지자들이 그동안 이 수구 언론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왔고 각을 세워왔는지, 운동적 차원에서 맞서왔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성이 깃들여진 그런 고찰이 없다는 점이 좀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저는 처음 듣는 소식인데 상당히 의아했습니다, 지금. 예. 예. 이분들이 성격이 지랄 같아서 싫어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그럴 리는 없는데요. 예. 역사적 또 그리고 정치적 여러 그 판단 요소들을 통해서 이 수구 언론들 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철학이 정립된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예, 이완배 기자님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중의 소리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이 어묵한 여왕님 치아에서 다들 잘 견디고 계시죠? 오늘도 종편의 주옥 같은 헛소리에 혼이 정상인 듯 정상 아닌 비정상 같은 여왕님의 우주 타령에 고구마 100개쯤 한꺼번에 삼킨 듯 답답한 마음에 죄 없는 가슴팍만 두들겨대고 계세요. 이젠 시원한 사이다 같은 민중의 소리와 함께하세요. 잘 키운 진보 언론 열종편 안 부럽습니다. 한 달 10,000원 소액 CMS 후원으로 민중의 소리에 큰 힘이 되어주세요. 1661-0451 1661-0451 전화 기다릴게요. 공화국 논평. 왜 박정희 아빠가 선거를 없애려 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다고 생각하셨을 박근혜 동지께서는 이런 모욕적인 선거 결과에 치를 떨며 국민에 대한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제시하셨다. 경애하는 박근혜 동지의 단호한 결심은 헌법에 나와 있는 하나마나 있으나마나 한 문구에 집착해서 아직도 주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다수 국민에 대한 강력한 공격 의지다. 독자적 개헌 추진이 가능한 200석은커녕 국회 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180석은커녕 장관 해임도 가능한 150석은커녕 국회의장을 세울 수 있는 원내 1당은커녕 원내 2당으로 여당을 추락시킨 것은 박근혜 동지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도발 행위다. 이제 이 나라는 노동개혁이 불발돼서 수구적이며 반동적인 국가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아진 바 항상 새로움을 유지하는 유신을 완성하기 위해 유신정권 시즌2가 불가피하게 됐다. 아울러 여기에 저항하는 폭도들이 언제 어디서 출몰할지 모르는 바 이들을 제압하기 위해 긴급조치 시즌2도 불가피하다. 혼란과 무질서를 제압하기 위해 선거를 없애고 국회도 3분의 1은 박동지의 진실한 동지로 채워질 것이다. 이에 대해 반대한다면 박근혜 동지를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우롱하는 것으로서 천추의 한이 될 참혹하고 참담한 대가를 감수해야 할 것이다. 더민주가 제1당이 됐다고 다 합치면 탄핵 때보다 더 많은 의석을 확보했다고 까부는 야당들은 이 정도에서 축배를 거두기 바란다. 정권이나 여당을 계속 자극할 시에는 치솟는 분노와 경천동지할 탄압의 불벼락으로 뜨거운 맛을 보게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하는 바이다. 4.19는 불과 1년 만에 진압됐다. 내년까지는 1년하고도 8개월이 남았다. 야당은 경거망동을 삼가야 할 것이다. 우리는 권력의 화신이다. 오늘의 날씨. 네, 오늘까지는 하늘이 대체로 맑겠는데요.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3도, 대전 24도, 광주 25도 등으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주말인 내일 오후부터 모레 사이에는 전국에 강풍을 동반한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일요일인 모레까지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100mm 이상, 제주 산간에는 200mm 이상의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그 밖에 전국에도 20에서 60mm의 많은 비가 오겠고요. 국지적으로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겠습니다. 김진혁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가 선거 관련 장악당한 언론을 빗대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종편은 박근혜를 욕하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의 눈을 가린 1등 공신은 바로 종편이다. 종편은 새누리당에게도 독약이다. 그동안 어리석었던 민심이 갑자기 위대해지거나 혹은 그 반대의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경향과 흐름이 있고 그것을 담아낼 이슈와 프레임이 있으며 그것이 선거에서 유기적으로 작동할 뿐 주류 언론이 그걸 마음대로 컨트롤해낼 수 있다고 과신하다가 선전선동용 왜곡 보도에 결국 새누리당까지 속인 거라고 본다. 독재 정권 말기에 흔히 일어나는 현상이다. 제가 김진혁 교수처럼 표현을 고상하게 쓰지 않아서 그렇지 조선일보 하자는 대로 하면 조선일보가 분석하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 당은 망합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예. 조선일보는 어느 누구의 정치적 이익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기 회사의 이익만 대변할 뿐입니다. 속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팟캐스트 김용민 브리핑은 조선일보를 닮지 않겠습니다. 우리 정치에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일은 하겠지만 종편처럼 조선일보처럼 매체의 존립을 위해서 매체의 영달을 위해서 정치에 개입하는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그런 식으로 정치에 개입한다고 해도 속아 넘어갈 청취자 여러분도 아니죠. 마치겠습니다. 조간 브리핑에서 또 뵙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